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4장 입지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입지가, 여러분 뭡니까? 이 입지가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부동산의 위치를 정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 도시 공간에는 농지, 주거지, 공업지, 상업지가 다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입지론을 배우는 요 목적은 각각의 농지, 주거지, 공업지, 상업지가 이 위치들이 용도별로 어떻게 입지가 되는지 그 위치를 정하는지 배운 다음에 또 얘네들이 어디에서 섞여요? 도시 공간에서 얘네들이 다 섞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시 속에서 어떤 원리로 서로 섞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대가 임대료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가 입지를 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절이 지대론입니다. 위치를 지정하는데 임대료인 지대가 큰 역할을 한다. 요거.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요 지대론이에요. 지대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상업 입지론이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나왔다 하면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대론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요 1절과 6절이 제일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는 지대는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고전학파라는 경제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라는 경제학파가 있어요. 근데 고전학파에서는 이 임대료인 지대를 불로소득인 잉여로 받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지대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그리고 준지대라는 게 또 나와요. 일시적이다, 일시적. 그리고 여기서 이제 4번부터는 각각의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리카르도의 차액 지대설은 비옥도, 그 다음에 한계지와 우등지의 차이, 수학체감, 불로소득 요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요런 얘기가.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지대는 소유권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대가 생긴다. 튀넨의 입지론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 중에서 특히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최고의 지대 지불 용의 또는 의사,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다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볼 거예요. 포인트는 언제 봐야 제맛이에요? 공부 다 하고 나서 다시 봐야지 제맛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14페이지 지대 이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대 이론. 자, 그러면 지대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2번에 지대와 지가가 나오는데, 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 토지 있죠. 지가는 뭐예요? 이 토지의 가격이에요, 가격. 지가는. 그리고 지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이 어떤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주는 게 바로 지대죠. 임대료,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빌려서 사용한 대가. 그래서 지대는 토지 임대료의 개념으로 유량이죠. 유량. 그죠? 요거 아셔야 돼. 토지 임대료의 개념이니까 지대는 유량의 개념이죠. 그리고 지가는 그럼 뭐예요? 지가는 요거 지금 가격 얼마야 되니까 요거는 절량이었죠. 절량. 요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대는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돌아가는 몫이고요. 왜냐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자, 요 말을 좀 아셔야 돼. 지가는 미래에 얻게 될 모든 지대의 현재 가치다라는 거. 우리 현재 가치 앞에서 배웠죠. 자,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지가가 지대의 현재 가치래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요 토지의 가격, 요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지?
지대라고 매기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요 토지에 매월 임대료 아니 매달 아니 매년으로 할게요. 매년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 토지의 가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1,000만 원, 2년 후에 1,000만 원, 그죠? 3년 후에도 1,000만 원, 4년 후에도 1,000만 원이 계속 나오죠. 그럼 이 미래에 나오는 임대료를 다 더한 것을 현재 가치로 만든 것. 현재 가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가격, 즉 지가라는 것은 미래에 나오는 임대료, 지대죠, 지대. 미래에 있는 지대를 다 합쳐서 미래에 얻게 될 지대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모든 지대니까 지대의 합이죠. 그죠? 요 의미입니다.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도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는 미래에서 얻는 임대료를 다 더한 걸로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매길 수도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자,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지금 그냥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2번. 지대와 지가의 관계는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 매매하는 토지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는 지대랑 다르게 저량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지가는 미래에 얻게 될 모든 지대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얘기 그대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 지가는 지대의 이자율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 값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대를 다 더했죠. 지대를 다 더했어. 지대를 다 더한 거를 현재 가치 우리 앞에서 현재 가치 뭐라고 배웠습니까?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라면 요거 1승 이렇게 해서 여기 뭔가 나눠줘야 됐잖아요. 나눠줘야 됐잖아. 근데 요 지대를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쓰냐면은 이자율을 쓰는 거예요. 이자율을. 자, 식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요거만 봐요. 그러니까 지가는 지대의 합이란 말이야. 지대의 합을 이자율로 나눈 게 지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밑줄 보세요. 이거. 지대가 클수록 지가가 크므로 지대와 지가는 서로 비례 관계다. 시험 문제는 이게 지대와 지가는 반비례 관계이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 식을 정확하게 어떻게 도출됐는지 만약에 이해가 안 가셨더라도 이거는 알 수 있잖아. 왜? 요 지대는 이 식에서 분자죠. 분자. 그러면 분자가 커지면 뭐도 커져요? 지가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요 값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비례 관계야. 그러면 뭐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분모인 이자율이 커지면 그러면 지가는 작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지대가 이 식에서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가 커지면 지가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봐봐요. 미래의 가치, 지가가 미래의 가령 아까 1,000만 원의 합을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었어. 뭐 매년 들어오는 게. 그러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2,000만 원 들어오는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지대가 크면 당연히 지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대가 클수록 지가가 크니까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식으로 적어놓고 이러니까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한번 쓱 보고 넘기는 거야? 이런 건 한번 쓱 보고 그냥 넘기는 거야. 아셨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보시면 고전적 지대와 현대적인 지대인데, 자 보세요. 지대는 생산 과정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자,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고전적 지대가 고전적인 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만을 지대로 보았고, 그 다음에 현대적 지대는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지대는 토지의 비탄력성으로 생겨난다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이 지대가 여러분들 이 지대가
지대. 약간 지금부터 철학적으로 가는데, 지대가 토지 이용의 대가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옛날 사람들, 옛날 경제학자는 지대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만 그냥 본 거예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근데 이제 경제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토지는 절대적으로 부증성이 있잖아요. 늘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지의 특징을 봤더니 토지는 이렇게 완전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현대적인 지대를 연구한 사람들은 물론 토지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 지대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토지가 완전히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대라는 거는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이나 일반적인 기계 같은 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적당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지대를 연구하는 현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단순히 지대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만 보지 말고 요거에 비탄력적인 거 있지? 요 비탄력적인 거에 완전 비탄력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연구해 볼까? 라고 해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봐봐요. 토지는 완전히 비탄력적이고 지대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토지의 비탄력성에서부터 온 거라고 해서 여기에 이거 좀 무식한 말로 꽂힌 거죠. 현대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것이 비탄력적인 성질에서 오는 거니까 다른 생산 요소, 자, 우리 여러분들 생산 요소가 토지도 있고 노동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은 기계예요. 요 비탄력성이라는 것이 노동에도 어느 정도 있고 자본에도 어느 정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탄력성을 다른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에도 한번 응용해서 지대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과 기계를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에 사용한 대가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어떤 특징을 갖고? 그렇죠. 노동과 기계도 완전히 비탄력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탄력성, 어느 정도의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지대를 여기다가 그냥 응용을 한 거예요. 원래 지대는 어디에서만 쓰였는데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만 쓰였는데 현대 경제학자들은 토지가 굉장히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 지대의 성질을 이제 어디에도 응용을 하고 싶어요? 노동이랑 기계에도 이용을 하고 싶다는 얘기. 다시 바꿨으면 노동과 자본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확대가 되었냐면 노동과 기계를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니까 준지대와 경제지대의 개념으로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요 일반적인 지대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냐면 준지대와 경제지대가 나와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이게 115페이지와 116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 지대와 이전 수입. 네, 교재 115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지대와 이전 수입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경제적 지대인데 경제적 지대를 알고 싶으면 이전 수입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전 수입은 봐봐요. 여기 보면은 생산 요소의 총 수입은 이전 수입 더하기 경제적 지대죠.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지금 자,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수입은 경제적 지대 더하기 이전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경제적 지대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쓰면 경제적 지대는 총 수입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이전 수입을 빼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경제적 지대죠.
그러면 총 수입은 우리가 그냥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회사가 있는데 여기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갑돌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갑돌이한테 얼마를 주고 있냐면 월급이니까 총수입이죠. 총수입 300만 원을 주고 있어. 300만 원. 여기 월급이에요. 월급. 자, 그럼 월급을 이제 갑돌이한테 300만 원씩 주는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갑돌아, 진짜 미안한데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너 이제 300만 원 못 주고 250만 원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엄청 고민을 하더니 아예 알았어요. 그럼 내가 뭐 어쩔 수 없죠. 250만 원만 주시더라도 회사를 다니도록 할 테니까 꼭 경영 정상화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갑돌이가 계속 회사를 다녔는데 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사장이 갑돌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갑돌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250만 원에서 10만 원만 더 깎자. 240만 원만 줄 테니까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어? 그러니까 갑돌이가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더니 저기요, 사장님 미안한데요. 제가 250만 원까지는 제가 참았거든요. 근데 250만 원에서부터 10원이라도 빠지면, 만 원이라도 빠지면 절대 이 회사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얼마를 주셔야 되냐면 240만 원 절대 안 되고 250만 원에서 10원이라도 빠지면 저 안 다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은 사실 갑돌이를 그동안 300만 원씩 주고 있었지만 갑돌이를 이 회사에 묶어둘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25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 갑돌이를 회사에 묶어둘 수 있는 그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수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전 수입의 뜻은 뭐냐면 이전 수입은 요 갑돌이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입이에요. 이전,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입. 다르게 얘기해서 요거를 전용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왜 전용 수입이라 그러냐면 갑돌이를 요 직장에서 써먹을 전용이 써먹는다는 거잖아요. 전용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우리가 250만 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직장에 잠아들려면 최소한 얼마 줘야 돼? 250만 원 줘야 돼. 그러면 보세요. 원래 갑돌이는 사실 250만 원만 줬어도 됐죠. 근데 이전에는 300만 원 줬었잖아요. 그러면 총 수입인 300만 원에서 이전 수입인 250만 원 뺀 나머지 50만 원이 예전에는 뭐였단 얘기예요? 그렇지, 경제적 지대였단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경제적 지대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어떤 거? 그렇죠. 비탄력성에서부터 오는 거다. 생산 요소의 비탄력성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갑돌이가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랬으면 이전 수입은 250만 원이지만 그 능력도 있고 그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비탄력적, 대체적,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체제가 없어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경제적 지대는 50만 원이 아니라 더 높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전 수입 봐봐요. 어떤 생산 요소를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전 수입을 여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전용 수입이라고도 해요. 전용 수입. 그대로 사용한다고. 현재 용도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최소한의 지급액을 뭐라 그런다? 이전 수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게 주면 얘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반드시 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의 대가라고도 합니다. 자, 기회비용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거 최소한의 비용이야. 얘를 잡아두는. 그러면 경제적 지대는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서 실제로 받는 총 수입, 월급이 원래 300이었는데
그 중에서 얘를 꼭 잡아둬야 될 이전 수입 250을 뺀 나머지니까 얼마예요? 50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경제적 지대는 총 수입에서 이전 수입을 뺀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 갑돌이는, 그죠? 갑돌이는 그러니까 이걸 따르게 생각하면 갑돌이는 원래 250만 원만 받아도 이 회사에 다녔을 거죠. 근데 50만 원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50만 원의 잉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잉여라고. 그런데 이 잉여분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자, 우리 11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1번 그림부터 여러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적 지대와 이전 수입을 공급 곡선과 수요와 공급 곡선에다 옮겨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커지냐 작아지냐 이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보니까 윗부분에 요 삼각형이 경제지대고 요 공급곡선의 아랫부분이 이전 수입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 만약에 요 공급곡선이 탄력적이었어요. 탄력적이요. 그러면 이게 봐봐요. 요렇게 공급곡선이 요거보다 더 탄력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경제지대가 이런 크기였는데 경제지대가 얼마나진 거야? 요렇게 되니까 더 탄력적이면 경제적 지대는 감소하게 되는 거네. 그죠? 감소하게 되는 거죠. 원래보다 탄력적이면. 자, 그럼 이제 더 비탄력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급곡선이 될 거예요. 이거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경제적 지대가 원래는 이만했는데 요 아랫부분까지 이전 수익까지 다 갉아 먹어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이만해졌어. 경제지대가.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경제적 지대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는 경제적 지대를 물어볼 거지만 이전 수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수입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대가 줄어들면 이전 수입은 그만큼 올라가고 경제적 지대가 증가하면 이전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하냐면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일단 교재 들어가서 밑줄부터 긋고 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경제적 지대, 뭐 이전 수입 막 여러 가지 배우는데 결국은 뭘 배우고 싶은 거냐면 별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그러면 시험에는 함정이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는데 공급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생산 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인 게 아니죠.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 돼.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또 하나 조심해서 이렇게 이게 경제지대지 이전 수입이라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싹 한 문장 전체를 외워야 된다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거 작아진다로도 사기칠 수 있을 거고, 요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완전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완전히.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림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 지우고 이 공급 곡선이 점점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돼서 완전히 비탄력적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 수입은 싸그리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2번이 이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모든 것이 다 경제지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경우는 어때요? 반대로 요 공급 곡선이 점점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하면 경제지대는 점점 줄어들고 이전 수입은 점점 커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결국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경제지대는 하나도 없고 이전 수입만 남게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제지대가 어디에서 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경제지대는 비탄력성에서 오는 거구나. 그죠? 경제적 지대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비탄력적일수록 더 커지니까 생산 요소의 비탄력적인 성질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지. 왜? 우리가 비탄력성, 이게 뭐예요? 결국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 아닙니까? 그죠?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토지는. 그러니까 경제적 지대밖에 안 남는다고요, 토지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게 그림을 3개 그려놨지만 중요한 그림은 1번하고 2번이 3번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그죠? 요 문장,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 이전 수입은 증가되고 경제적 지대는 감소한다. 반대로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자, 요 얘기가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비탄력적이 되면 이전 수입은 감소, 경제지대는 증가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림 2번 수직이죠, 수직. 수직이면 총 수입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경제적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총 수입이 경제적 지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 총 수입은 경제적 지대 더하기 이전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 수입. 근데 이렇게 그림 2번처럼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이 되면 이전 수입은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총 수입하고 경제적 지대가 같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총 수입은 이전 수입이 된다. 이거는 안 외워도 되죠. 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건 반대니까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디에서? 지금 115페이지 경제적 지대 이론이었습니다. 이게 아셨죠? 그럼 하나 더 남았죠? 자, 넘기셔가지고 뭐 남았냐면 이제 마샬의 준지대. 여기서는 사람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준지대 이론 누구라고요? 준지대 이론 마샬이라는 사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마샬의 준지대. 이건 지대긴 지대인데 지대에 준하는 거예요. 지대에 준하는 거. 왜? 봐봐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마샬의 준지대는 어디에다가 이걸 갖다 붙인 거냐면 기계, 자본에다가 지대를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떤 성질에 기인해서? 비탄력성에서 비롯되는 거. 지금 우리 비탄력성의 특징으로 비롯되는 지대가 경제적 지대와 준지대 요거 두 개인데 준지대를 보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마샬은 포인트는 그냥 이거야. 마샬은 일시적 포인트. 요거. 자, 토지는 우리 영구성이 있잖아요. 토지의 그 특성 중에 영구적으로 하는 영속성이 있죠. 근데 기계 같은 거는 감가 내지는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 그러니까 무조건 마샬의 준지레스 포인트는 일시적인데 여기에 영구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영구적. 자, 일시적으로 기계는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대. 토지와 유사한 성격 어떤 거? 비탄력적인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계 같은 건 한번 만들잖아요. 기계 같은 건 한번 만들면 그 기계를 또 만들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거? 뭐 조선 산업이랑 그런 사업이면 더 심하죠. 그 조선이나 자동차 그 기계 설비는 일단 한번 갖춰 놓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굉장히 비탄력적인데 영구적이지는 않아.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조건 일시적인 거. 그래서 토지 이외에, 자, 밑줄 그세요. 기계와 설비 같은 생산 요소는 단기에서는, 왜냐면 공장 같은 거 한번 지어 놓으면 또 그런 공장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토지와 유사하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인 초과 이유는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준지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준지대는 단기에서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이 불변이므로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왜?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건 공장 한번 지어지면 이 대형 공장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짓는데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단기에서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대의 성격을 갖는데요. 근데 장기에서는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단기에서는 어떤 성격을 가져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왜냐면 단기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일 때는 그 공장밖에 없으니까 지대의 성격을 갖는데 나중에 기간을 길게 잡으면 또 그와 같은 공장을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비탄력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장기에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혹시 내면은 준지대는 단기에서 비용의 성격을 장기에서 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요 문장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일시적인 거, 기계 설비에 쓰인다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줄 마모가 가능해야 돼. 마모가 가능. 그래야지 일시적인 거죠. 토지처럼 영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 설비 또는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 이건 토지가 아니라 그 토지를 공사해 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예쁘게 설치한 시설들은 다 마모돼서 사라지겠죠. 토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량 공사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또한 준지대에 속한다. 즉 토지의 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하지만 준지대는 기계와 설비는 마모가 되므로 계속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준지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기계나 설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토지와 유사하게 그 기간에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하지만 장기가 되면 이런 공장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비용의 성격도 갖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일시적이라고. 일시적. 마모가 가능해. 영구적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대에 대한 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주안점을 포인트로 해서 본 거야. 그렇죠? 비탄력성을 그 토지의 비탄력성을 주로 그 중점으로 봐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116페이지에 지대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단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 다른 거 그냥 구분하지 마시고 뭐만 아시면 되면 여기 신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보다 신고전학파가 조금 더 현대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고전학파는 옛날 사람들이고, 그러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지대를 보는 관점이 틀렸는데, 자, 요건 아셔야 돼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밑줄 불로소득, 이잉여로 봤습니다. 그리고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 그래서 요거. 그러면 불로소득으로 본 거하고 비용으로 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불로소득이 노동하지 않은 소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지주들이 착취한다고 본 거예요. 착취한다고. 아주 나쁘게 본 거죠. 근데 요걸 비용으로 봤다는 것은 요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생산에 기여를 한 당연한 대가로 지대를 주는 거고, 고전학파가 봤을 때는 착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착취한 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어느 게. 아니, 당연히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지대가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생산물이 100원이라고 쳐봐요. 100원.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떤 노동도 들어가 있고, 노동이 예를 들어서 40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지대가 비용이라면 지대도
20원만큼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러면 내 이유는 한 40원은 붙여 먹어야지. 40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지대도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지대도 비용이니까 비용보다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대에 의해서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 뭐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인 지대를 고려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생산에 기여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물 팔고 난 생산물에서부터 지대가 결정된다는 건 뭐냐면 생산물 가격 팔고 난 거에서 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하는데 아무 기여도 안 해놓고 그냥 착취해 간다는 거야. 지대를 되게 곱게 쓴 거죠. 고운 표현으로 쓴 게 이거예요. 요거 지대에 의해서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된 거는 비용이니까 지대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생산물 가격을 그 생산자가 팔면은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착취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가 잉여로 본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그러면 누구냐? 고전학파 경제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 정도는 알아야 돼. 누구냐면 리카도가 이따 나옵니다. 리카도하고 그 다음에 튀넨 그리고 마르크스. 이 사람들은 이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불로소득으로 봤어요. 오케이.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부터 여기서 이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지대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대 이론은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고 차액 지대설 혹은 뭐 요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따가 외우는 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배우고 나서. 이 리카도는 이 차액 지대설이라고 하는데 리카도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지대는 최열등지인 한계지와 우등지의 차액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라는 이론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차액이냐면 이거 봐. 한계지와 우등지의 차이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들어봐요. 이 리카도는 요 차액지대설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농지예요, 농지.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야. 아주 비옥도가 굉장히 넓은 큰 땅이 요거라고 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등지야, 우등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몇 가마가 나오냐면 100가마가 나와요, 100가마. 근데 이 100가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그럼 이 우등지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질라 그러겠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곡식량이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곡식량이 점점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확 체감한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수확되는 요 쌀의 양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확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확 체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등지에서 처음에 농사 지었다가 100가마씩 나오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100가마가 다 안 나와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열등지로 이동하게 돼. 이거보다는 좀 열등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 그럼 이 열등지는 100가마는 안 나오고 한 80가마 정도? 요 정도 나와요. 근데 열등지도 사람들이 이제 막 차다 보면 점점 열등한 곳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최고로 열등해. 요거를 벗어나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최열등지인 한계지까지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계지는 겨우 몇 가마 나오냐면 10가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0가마는 어떤 정도밖에 안 되냐면 여기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10가마를 가지고 자기가 밥 다 먹으면 어떻게 팔 수도 없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량만 나오는 게 한계지예요, 한계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10가마밖에 안 나오니까 지대를 낸다 안 됐나? 지대를 안 내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긴 짓는데 이 지주들도 야, 너 거기 농사 지어봤자 10가마밖에 안 나오니까 너네들은 그냥 지대 내지 말고 너희들 여기 근데 땅을 놀려두면은 땅이 황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니들이 해서 먹어. 근데 지대는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왜 얘네들은 열심히 지어봤자 자기네들이 먹고 살 만한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뭐냐면 한계지예요. 한계지. 그러면 이 리카르도는 요 지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한계지가 10가마죠. 10가마. 그러면 이 열등지에서는 한계지의 10가마를 뺀 나머지 70가마가 차액 아닙니까? 뺀 거니까. 그죠? 요 70가마가 지대가 된다고 본 거고 요 우등지는 100가마에서 10가마를 빼면은 90가마 나오는 거죠? 그럼 요 90가마가 지대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최열등지인 한계지보다 우등한 지역에서, 그죠? 우등한 곳에서 요 한계지에 나오는 수확량을 뺀 차액, 뺐으니까 차액이지. 그 차액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이 이론입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얘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카르도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계지가 나와야 돼. 한계지. 한계지에서는 특징이 뭐예요? 지대를 받지 않아. 지대를 받지 않아. 두 번째는 비옥도. 지금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한계지로 나누는 건 뭐의 차이였어요? 비옥도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비옥도로 나눠 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등지, 열등지, 한계지 순으로 점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건 뭐 때문이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는 수확체감. 끝. 이거 3개만 알면 된다고요. 리카르도는 비옥도, 그죠? 비옥도, 한계지, 수확체감. 이 3가지만 알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가 나오냐면 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서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리카르도는 뭐에 중점을 둬서 지대를 설명했냐면 비옥도를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을 한 사람이 튀넨인데 튀넨이 뭘 주장했냐? 튀넨은 야, 너 지대를 결정하는 이론이 비옥도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대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위치 얘기는 안 해? 라고 요 차액지대설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위치지대설 혹은 입지지대설이 나와요. 그 두 번째는 요거를 또 비난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걸 비난하냐면 마르크스가 야, 한계지라 그래서 지대 안 받는 게 어딨냐? 한계지에서도 지대를 받잖아. 공짜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있으면 나한테 소개시켜줘. 내가 거기서 농사 지을게.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지대를 그래도 한계지에서도 지대를 받는다. 뭐 때문에? 그거는 소유권을 지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대를 내는 거지 한계지에서는 지대 안 내는 거 그런 거 없어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바로 절대지대설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중요한 흐름이 다 잡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대는 최열등지인 한계지와 우등지의 차액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토지의 비옥도 동그라미. 비옥도 나와야 돼. 리카르도는 옆에다가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비옥도. 그죠? 비옥도가 중요해. 그 다음에 수학, 체감. 한계지. 이 3가지가 포인트예요. 한계지. 3가지. 비옥도다. 그래서 비옥도 때문에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얘기한다. 그죠? 왜냐면 지대는 한계지에서 안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나오는 대가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생산성이 가장 낮아 이따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시험에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가 막 무한적인 게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밑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여 증가하는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배면을 확대. 이런 몰라도 돼. 아무튼 수학 체감의 법칙. 사실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거보다 훨씬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그냥 사람이 많아지면 수확량이 점점 줄어드네. 이것까지만 알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해서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경작되면 지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더불어 지가도 상승하여 기존의 토지소유는 자연히 부유해진다. 이 같은 지대나 지가의 상승은 지주의 노력. 자, 그러니까 위에 얘기는 볼 필요 없어. 아까 우리 고전학파 중에 한 사람이 리카도라 그랬죠? 그래서 리카도도 지대를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읽지도 마.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적어놨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대요. 리카도는. 그리고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곡물 가격이 아까 불로소득에서 얘기했죠. 곡물 가격 받은 걸 지대로 뺏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지대가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오케이. 지금 이거 몇 페이지면 117페이지입니다. 자, 평가를 한번 볼까요? 평가는 한계지 밖에서도 한계지뿐만 아니라 한계지를 넘어가는 다른 토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하지 못해. 왜? 얘는 이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마르크스의 뭐예요? 절대지대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즉 비옥도가 같은 토지일지라도 위치 차이에 의해 지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 튀넨의 입지지대설 혹은 위치지대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거? 그죠? 어떤 거? 비옥도.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어떤 거? 한계지. 요 세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뭘로 생각했어요? 뭘로? 그렇죠. 요거 불로소득으로 생각을 한 거다. 왜? 리카도가 고전학파니까. 자, 그럼 두 번째 117페이지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요거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는 토지를 소유해서 사유화해. 그러면 원래 토지라는 게 임자가 없는 땅이었는데 자본주의에서는 토지도 그 소유자가 있죠. 거기에서부터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뭐 사유화. 토지 소유에 따른 사유화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리 열등지라도 소유자가 존재하고 그 자는 열등지를 공짜,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절대지대라 그래요.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되는 거야? 토지의 소유와 사유화로부터.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차익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안 내도 됐었죠. 근데 절대지대설은 한계지 밖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절대지대설은 소유, 사유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18페이지. 자, 튀넨의 위치지대설 볼게요. 튀넨의 위치지대설은 요거는 요것도 왜 내는 거야? 위치지대설인데 우리가 입지지대설이라고 그래. 입지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튀넨은 리카도가 비옥도를 강조했는데 튀넨은 지대를 결정하는 거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이야. 근데 이 지대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봤냐면 수송비 동그라미, 수송비. 동일한 비옥도의 토지일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가치 수송비. 그럼 수송비를 결정짓는 게 위치잖아요, 위치. 차이 때문이면 강조했다. 수송비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토지의 비옥도뿐만 아니라 밑줄 토지의 위치가 지대를 결정한다. 라는 것이 바로 튀넨의 이론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봐봐요.
왜 위치가 수송비를 결정하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농업지대론에서 배울 건데 지금 미리 좀 배우자고요.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장 있어, 시장. 근데 여기 A란 사람은 여기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까지 요거를 운반해야 되고, B라는 사람은 여기 있어, B라는 사람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시장과의 거리, 그 거리가 위치라는 거죠. 그죠? 요게 뭘 결정하냐면 수송비를 결정하죠. 수송비. 그러면 A는 수송비가 굉장히 클 것이고 B는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작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A 같은 경우에는 수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조금밖에 안 내. 반면에 B는 수송비를 아끼는 만큼 시장에서 가까우니까 지대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수송비를 결정하는 거는 위치죠. 그러면 수송비가 결국은 뭐하고 반비례하고 있어요? 지대하고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이러니까 뭐예요? 지대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위치 또는 입지지대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도시 중심의 시장이 가까운 만큼,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시장이 가까운 만큼 수송비가 전략이 되고 지대로 요게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커지면 지대는 작아진다. 반대로 수송비가 작아지면 지대는 커진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위치지대에서 단골로 나오는 지문인데, 수송비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승하고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여기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뭐가? 수송비 지대인데 요거를 바꿔치기 한다던가 요거를 바꿔치기 한다던가 해서 가까워질수록 또는 요 자리에 지대를 집어넣을수록 이렇게 해서 시험 잘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식도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T넨의 입지지대설 혹은 위치지대설은 수송비 때문에 위치가 수송비를 결정하고 수송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래서 위치지대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점지대설은, 요거는 지대는 왜 내냐면 토지에 대한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공급 독점, 특히 독점이란 말, 이름이 독점지대설이죠. 그러니까 독점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토지가 공급적으로 독점적이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해요 라고 하는 게 요 독점지대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론소, 이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있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 아까 T넨의 위치지대설, 입지지대설이 알론소의 자, 요 내용 여기 이걸 안 읽고 갔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하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구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도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T넨의 고립구기로에서 배울 건데,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내용도 똑같아.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이므로 도심 지역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작기 때문에 지대가 커진다. 요 내용도 똑같은데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서 자, 요 최고의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의 할당. 요거를 최고를 잡고 최하, 최저 이러면 틀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를 어떤 사람들이 서로 쓰려고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경매가 붙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이 중에서 최고로 지대를 많이 낸 사람들에게 토지를 토지를 쓰라고 빌려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최고인데 최하, 최저의 지대 지불 의사 이렇게 내면 요건 틀려요.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그래서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이거 암기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거 암기법을 가르쳐 준 건데, 자, 우리 그 리카도가 차액지대설이었죠. 차액지대설. 그리고 절대지대가 마르크스였잖아요. 그리고 입지지대설, 위치지대설이 이게 튀넨이었어. 튀넨. 사실 얘네 셋만 외워도 지금 여기는 이름을 다 외워야 돼. 이름과 이 학설을 외워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셋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진짜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것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거 알려줬어요.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차리 절마 입 튀어나왔네. 뭐라고요? 차리 절마 입 튀어나왔네. 이렇게 외우면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위치지대설 아니에요? 위 튀어나왔네. 이렇게 외우시던가. 이렇게 되고 아셨죠? 요거 요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대 이론인데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나오는 직가 이론 있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직가 이론은 지대 이론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직가 이론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뭐만 알고 계시냐면 이름만 좀 알아요. 이름하고 제가 지금 밑줄 친 거 그냥 그거만 좀 알아두세요. 뭐 정도 알아두냐면 이거는 지대가 아니라 직가를 결정하는 게 허드, 이름하고 접근성 요거 두 개. 허접하네, 그죠? 자, 허드 접근성 요거.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내용 몰라도 돼. 그냥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 요 정도. 그 다음에 이름이 중요합니다. 허드의 직가, 허드의 접근성, 헤이그의 마찰 비용. 그 다음에 하우레이 인간 생태학적 이론. 내용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눈도장만 찍어 두시고 외워지면 좋은 거고 안 외워져도 그만이야. 이건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알론소. 얘 또 나오는데 알론소는 페널티 이론. 이름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알론소 페널티. 다행히 사비 알론소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페널티킥 찬다고 알론소가. 이 정도 이름하고 사람 이름만 좀 알아두시. 억지로 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봐. 근데 잊어먹었어요? 그만이야. 시험에 나올 확률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건 알아야 돼. 우리 지대설이 중요한 거지 직가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봤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어보러 가자고요.